거창하게 말했는데 제가 그 강의랑 이런 걸 하면서 말로만 설명했던 것들을 몇 개를 좀 슬라이드를 넣었고요. 그다음 저희 연구실에서 대학에서 다루는 양산 설계에 관련된 연구 관련된 것들을 좀 소개해 주면서 어떤 점들이 이슈가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많은 이제 생산되는 제품들이 대부분 막 형태, 필름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필름 형태, 고전적인 이런 접착 테이프도 시작해서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마가렛 테이프, 그다음에 전자재료, 많은 종류의 전자재료, 필름 같은 것들, 광학 필름, 그리고 요즘에 배터리 같은 것들의 일렉트로드 같은 것들도 보면 대부분 판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판상 구조를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를 보통 코팅이라고 합니다. 특히 액체 코팅 쓰는데 왜 그런지는 잠시 보시고요. 특히 액체 코팅은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작고하신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기재 위에 있는 공기를 걷어내고 이 위에 어떤 액체 막을 형성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굳이 왜 우리가 액체를 사용해야 되는지는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보통 많은 여러 가지 패턴을 가진 필름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 필름이라 얘기하면은 얇고 균일한 두께를 가진 방막을 의미합니다. 필름을 의미합니다. 얘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무래도 자연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얇고 평평한 방막이 될 수 있게. 얇고 평평한 방막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쭉 뜯겨진 종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평평한 막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는 힘을 가해주는 겁니다. 힘을 가해주면 자연스럽게 구겨진 종이가 평평하게 펴집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액체나 기체의 계면에는 항상 장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장력은 항상 액체, 기체의 표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밀도가 급격하게 바뀌는 모든 계면에는 항상 표면 장력이 표면에 작용. 이것을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유니폼한 막을 만드는 원리일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장력이 모두 존재하는데 장력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력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지 고민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액체를 다루니까 점성력이 있을 겁니다. 점성력과 장력에 의한 모세가 현상의 비를 조절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 무차함수가 캐필러리 넘버라고 부르는 이런 무차함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점성력의 비와 점성력과 그 표면 장력에 의한 모세관 현상의 비입니다. 모세관 현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세관 현상의 원인이 되는 표면 장력을 증가시키는 것과 혹은 점성력을 감소시키는 두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표면 장력을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력학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점성력을 낮추는 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표면 장력의 힘이 세져서 평평한 필름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가장 간단한 방법이 결국에는 솔벤트, 즉 액체를 많이 투입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얇은 방막을 보석으로 만들 때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액체 코팅이라고 하고, 액체 코팅에는 많은 양의 솔벤트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이용하기 위해서 솔벤트를 넣는 순간 여기서 우리가 받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결국 만들어진 제품은 솔리드, 고체 형태로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었던 솔벤트들을 빼는 행위도 필요합니다. 이런 행위들을 보통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솔벤트를 증발시키는 게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주로 드라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코팅 막을 만들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분류를 할 때 액체 막을 형성시키는 코팅 오퍼레이션 혹은 어플리케이션 오퍼레이션과 이 막에서 그 솔벤트를 제거하는 드라잉 공정으로 크게 나뉩니다. 이 이외에도 막만 평평하게 만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다 뭔가 기능을 첨가해야 됩니다. 구조물을 만들어서 난반선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전도성 부분들로 전도가 되게 한다든지 이런 특정 어떤 펑션을 하기 위해서는 첨가제를 넣어야 돼요.
첨가제들이 많은 경우에 입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나노 입자든지 마이크로 입자든지 혹은 고분자, 뭐 바인더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평평한 막을 형성시키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첨가제들을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포를 시키는지 혹은 그 안에서 미세 구조를 형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에서 큰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코팅에서, 다시 말해서 액체 막을 형성시키는 행위에서 이런 구조들을 형성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조,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량한 어떤 솔벤트들을 제거하는 행위 중에서 이러한 이 구조들을 형성하는 게 큰 두 가지 이슈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코팅에서 이제 랩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산까지 갈 때 네 가지 중요하게 우리 생각해서 뭔가 그런 게 제가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찍어드렸고요. 실제 그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람들이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반적인 코팅 공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고분자 가공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연속 코팅 공정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롤트롤 프로세스, 다시 말해서 롤에서부터 시작해서 코팅 공정과 드라이 공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롤로 만드는 이런 공정을 일반적으로 코팅 공정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언와인더, 비하인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브스트레이트, 기재 표면을 개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처리하는 것들이 있고, 당연히 코팅 용액이 있으니까 이런 코팅 용액들이 믹싱,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던 가스를 제거해서 분량 없애는 여러 가지 전처리 공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다 걷어내고 보면은 크게 코팅 공정과 드라잉 공정이 중심에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포스트 프로세싱, 프리 프로세싱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원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성된 공정들을 잘 활용해서 원하는 필름을 얻는 거가 이 문제로 귀결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일반적인 코팅 장비들이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코팅 공정 저거 뭐 60년대, 50년대부터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코팅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하면은 이 공정 자체 포맷을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2000년대까지 쓰고 있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팅에서 중요한 거는 자연현상이라고 합니다. 자연현상. 찍어내는 거, 어떤 필름 형태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네이처에서 말하는 피지컬 피노미나를 이용해서 어떤 막을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장비들은 이런 자연현상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밑거름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이 장비 갖고 뭔가 새로운 뾰족한 굉장히 거대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코팅은 약간 성격이 이런 자연현상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 조건을 잡아줍니다. 그 프로세스를 디자인할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보통 초점이 맞춰서 연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팅을 보게 되시면 크게 네 가지 스텝으로 큰 이슈들이 있는데, 당연히 용액을 어떤 식으로 배합해야 될지, 배합된 용액들을 어떻게 내가 제작해야 되는지, 오퍼레이팅 펑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 필름에서의 내부 구조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최종 제품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흔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특히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저한테 의뢰오는 것들이 이런 용액이 있는데 이걸 막으로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다이를 짭니까? 그럼 저는 용액을 보는 순간 이거는 답이 없는 용액, 코팅이 안 되는 용액. 그렇게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서로 용액을 만드는 사람과 장비를 설계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최종 제품의 프로덕트를 촉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큰 간극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가공센터에서 세미나하고 화공학에서 이런 심포지움하고 이런 것들도 공정 설계는 어떻게 하고 이것들이 필요한 물성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연구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조금 길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코팅 장비에서는 대부분 모양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걸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자연현상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서 가장 큰 관건이 있습니다. 이때 연결되는 현상들이 젖음 연동이고요, 엑스프라이팅도 있어야 돼요. 액체가 기재 위에 퍼지지 않으면 필름이 형성할 수 없어요.
것들을 잘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이것들을 컨트롤하는 것가 중요합니다. 그다음 만들어진 필름들이 기계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유치역학과 유변화 같이 흐름을 조절하는 학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케미스트리 당연히 그 솔루션 포뮬레이션을 조합할 때 케미스트리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연적으로 또 인터페이션 사이언스 계면에서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코팅 공정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경험한 것보다는 왜 그런지 아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장비들이 대부분 모양들이 비슷비슷하고 형태도 비슷비슷하고 배치도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을 몇 수십 가지로 나와서 모든 걸 다 테스트해 본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장비의 특성이 뭐고 이용력의 특성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필름을 만들 때는 이 현상에 주목을 하고 이거에 집중하면 된다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코팅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하우보다는 노와이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는 게 가장 키 이슈고 어떤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키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랩에서 하는 연구도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줄기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캐필러리 이펙트를 극대화시키는 아니면 캐필러리 이펙트의 영향을 평가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공정에 이용해서 슬로 코팅에 관련된 연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자들을 넣고 이것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된 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성들을 좀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은 딥코팅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딥코팅이라고 말씀드리면 흥미가 반감될지 모르겠지만 딥코팅은 사실 모든 코팅의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딥코팅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알 수가 있는데 딥코팅 제가 다 딥코팅 기본적으로 액체 풀에서 기제를 뽑아 올리면서 기제에 뽑아 올리는 힘이 되면은 이 비스코스 드랙 다시 말해서 점성력에 의해서 딸려오는 액체가 있습니다. 딸려오는 액체를 중력과 표면 장력을 이용한 캐필러리 효과를 이용해서 걷어내서 막의 두께를 결정짓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두께가 이런 뽑아 올리는 점성력, 계면의 휜 정도에 따른 표면 장력, 캐필러리 이펙트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조건만 살짝만 달라져도 두께가 굉장히 심하게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딥코팅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캐필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딥코팅에 대한 연구는 코팅 공정의 가장 기초이고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랩에서 실험할 때는 딥코팅이 굉장히 간단하게 캐필러리 이펙트를 이용한 여러 가지 입자들의 배열이라든지 모양 같은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툴이기 때문에 이 딥코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딥코팅 컨테이너가 이렇게 작습니다. 대충 한 3cm, 1cm 정도 크기입니다. 그 안에서 액체를 담아놓으면 액체가 이렇게 많이 심하게 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딥코팅에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인피니트 풀, 다시 말해서 이 액체가 담겨있는 액체가 굉장히 크다고 가정하고 그 상태에서 딥코팅을 뽑아 올리는 그때 두께가 어떻게 컨트롤 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 주로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요즘에 컨파인먼트 이펙트, 다시 말해서 작은 풀에서 두께가 어떻게 맞을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나노 머티리얼이든지 마이크로 머티리얼 같은 비싼 재료들을 작은 컨테이너에 넣고 몇 번 실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두께랑 마이크로 입자들의 농도 분포를 예측할 수 있으면 이 정보를 갖고 양산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초 실험과 기초 연구로 딥코팅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캐필러리 넘버가 보통 코팅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캐필러리 넘버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성력과 표면 장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캐필러리 넘버가 딥코팅 공정에서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딥코팅 같은 경우에는 캐필러리 넘버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두께가 심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아직 마무리 짓지 않았지만 작은 컨테이너에서의 딥코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고 있고요. 하나는 메니스커스의 모양, 기액계면의 모양에 의해서 두께가 심하게 바뀌는 그런 영역이 있고, 나머지는 이 채널의 크기에 의해서 두께가 바뀌는 그런 영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롯 코팅 연구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좀 아무래도 2000년대 들어와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코팅 방법이 슬롯 코팅인데, 슬롯 코팅 방법은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70년대부터 이미 많이 연구가 돼요. 특허들도 보게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왜 2000년도에 붐을 일으키는지는 뭐 여러 가지 속설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나름대로 코팅 방법이 까탈스럽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제가 설명을 좀 못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액계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액계면은 기본적으로 진동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액계면이 적으면 적을수록 컨트롤이 용이한 편입니다. 슬롯 코팅은 보시는 것처럼 액체가 슬롯 다이라고 불리는 내부 안에서 배분돼서 코팅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커튼이나 슬라이드 코팅 같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액계면이 작은 편입니다. 따라서 컨트롤이 용이하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많이 쓰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말씀드렸지만 슬롯 코팅 내부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공간이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용액을 생각하시면 용액을 공급해 와서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죠. 공급된 용액이 필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필름의 폭방향으로 용액이 분배돼야 될 겁니다. 고루 분배돼야 되고, 고루 분배된 것들이 기재 위에 잘 유니폼한 두께로 잘 안착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 두 가지 펑션이 필요한데요. 이 펑션들을 슬롯 코팅에서는 각각 다른 부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니폴드라 부르는 안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은 설계 원칙이 주로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하면 용액을 잘 폭방향으로 균일하게 펼 수 있는가,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코팅 비드라 부르는 이런 작은 공간은 어떻게 하면 이 액체가 움직이는 기재 위에 공기를 걷어내고 그 위에 필름으로 안착할 수 있는지, 이 점에 초점 맞춰서 디자인되고 원리되고 설계되고 운영되고 이 두 가지 공간이 있는데, 저희는 또 두 가지 공간을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이 매니폴드 안에 있는 내부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연구가 많이 없어서 여기까지 없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크게 일반적인 코팅 관련된 거에서는 주로 피드포트로부터 액체가 공급되어 와서 디스트리뷰션 챔버에 분배가 돼서 피드슬롯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폭방향의 유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다이 설계하는 게 가장 큰 키 이슈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입자를 많이 쓰고 첨가제를 많이 넣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아직 최근에 지금 진행 중인 연구지만, 이 다이 내부 내에서 입자들이나 고분자들이 어떻게 운송되어 오고 어떻게 분배되는지, 그것들에 과연 우리 주어진 다이의 모양들이 정말 이런 분배나 분포 같은 최적의 디자인인지 확인해보고, 그렇다면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떤 디자인들이 정말 최적의 디자인인지 확인하는 것들이 저희 연구 탑픽이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연구하는 부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그랬지만, 이게 매니폴드를 통해서 분배돼 나온 액체가 필름으로 도포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들이 다이의 형상도 있겠지만 운전 조건, 오퍼레이팅 컨디션 찾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얇은 방막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이 진행 방향으로도 두께의 변화가 없어야 되고, 폭방향으로도 두께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진행 방향으로 두께가 없다는 건 기본적으로 코팅이 정상 상태에 도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폭방향으로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한쪽 면이 두꺼워지지 않으려면 폭방향으로 흐르는 흐름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마찬 최종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진동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진동 요소들이 이런 액체의 흐름 안에 들어가서 증폭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얇은 두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을 정상 상태, 안정하고 2차원 유동이 되는 조건들을 찾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정상적인 오퍼레이팅 컨디션 찾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제 정혁 교수님께서 보니까 아마 자세히 보여주실 텐데요. 제가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로 많은 연구들이 이런 상류, 지금 기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쪽 메니스커스를 보통 상류라고 합니다. 상류 쪽에 상류 메니스커스. 이 상류 메니스커스의 위치에 따른 여러 가지 디펙트들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이 위치에 따라서 림이 생기기도 하고 리벨이 생기기도 하고, 메니스커스가 원통형이 아니어서 찌글찌글해지기도 하고요.
다음에 진동에서 과잉, 다시 말해서 진행 방향으로 물결 모양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코팅 윈도우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팅 윈도우에서는 이 주어진 두께,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유체역학이나 유변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차원수입니다. 왜냐하면 무차원수와 같은 흐름들은 크기가 크건 작건 간에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 데이터들이 보통 무차원수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때 코팅과 코팅 다이와 롤 사이 거리가 200마이크론이나 100마이크론이나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코팅 다이의 거리와 그다음에 코팅된 두께의 레이시오는 무차원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 값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무차원으로 봤었을 때 어느 주어진 베큐과 무차원 두께의 비로 보통 많이 코팅 윈도우가 주어지는데요. 베큐이 주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상류 쪽 메니스커스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감압 장치를 달아서 상류 쪽 메니스커스의 위치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런 위치들이 감압 장치가 너무 강하게 되면은 이 액체가 너무 뒤로 빨려 들어와서 위핑을 하는 현상이 되고요. 감압 장치가 너무 약하게 되면은 이 메니스커스가 앞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코팅 비트가 깨지게 되고 리빙이나 리벨트가 생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보통 우리가 원하는 코팅 잘 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께를 얇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기재 속도를 늘리거나 아니면 혹은 유량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이때 기재 속도를 늘리거나 유량을 줄이게 되면은 하류 쪽 메니스커스, 하류 쪽 기획계면이 심하게 변형되면서 이 부분이 깨지기 시작해서 로플로 리미시가 생기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비드 브레이크의 현상과 로플로 리밋 같은 현상들의 필름 형태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거든요. 다 줄무늬 모양이 진행 방향으로 줄무늬 나타나는데 만들어진 제작된 필름을 갖고 이게 비드 브레이크에서 문제가 났는지 로플로 리밋에서 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그걸 구분할 수 있다면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 컴퓨터 들었습니다. 시험하시는 분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봐서 육안으로 봐서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이 메니스커스의 모양이 어디에 있는지 계산을 통해서 마찬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분석해서 이 불량이 나오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코팅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그 아모라는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코팅 투명물을 개발하죠. 기본적인 장비 컨셉은 미네소타 대학에서 나온 장비 컨셉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예전에 실험하면서 불편하게 느꼈던 것들, 개선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반영해서 장비를 저희가 인수받게 되었는데요. 이 장비가 들어온 지는 조금 됐는데 테스팅하고 하느라고 많은 결과는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몇 가지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투명 롤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롤 위에 발라지는 액체의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롤 안쪽에서 다이 립이라 부르는 영역의 기획계면의 모양을 봄으로써 불량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뉴토니안, 다시 말해서 점도가 일정한 물질만 좀 사용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코멘트 드리면은 첨가물을 많이 넣고 고분자를 많이 넣고 코팅 용액에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이 들어갈 경우에도 뉴토니안으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팅 다이가 같은 경우에는 이 코팅 갭이 보통 100마이크론입니다. 그리고 고속 코팅 공정 같은 경우에는 초당 1m로 움직입니다. 그런 얘기는 이 안에 쉬어 레이트, 슬림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000 베슬 프로 세컨드, 2000, 10만, 만 베슬 프로 세컨드까지 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고분자 체인들이 보통 길게 늘어나거나 그래서 거의 플라토 비스코시티, 거의 인핀 비스코시티, 다시 말해서 비스코시티가 거의 일정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코멘트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뉴토니안 기술 말고 논뉴토니안이라는 자꾸 하지 왜 이걸 하십니까? 그런데 논뉴토니안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뉴토니안을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스펙트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미네소타에서 했던 것보다 좀 더 개선시키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컴퓨테이션 모델을 좀 더 정확도로 올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상을 많이 파악하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실험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전산 모서나 아니면 시오리에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컴퓨테이셔널 모델의 정확성입니다. 얼마나
그 해당되는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냐가 결국 모델의 핵심이고, 이 모델의 핵심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최대한 이해해서 우리가 코팅 공정에 반영하는 것들이 코팅 연구에서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이제 영상으로 투명으로 전개해서 영상 찍은 영상을 갖고 기획 경계면이라든지 각종 경계면들의 위치를 통해서 컴퓨테이션 모델들을 좀 더 개선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쪽 접촉선에서의 동쪽 접촉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점이야말로 액체가 움직이는 기제에 비해 기체를 걷어내고 최초로 안착, 랜딩하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의 컨트롤이 사실 코팅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의 움직임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동쪽 접촉각입니다. 이 동쪽 접촉각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시각화하면 되지 않냐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기획계면이 반사가 워낙 심하고 왜곡이 심해서 이 동쪽 접촉각을 정밀하게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보이신 것처럼 이 기획계면의 위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각을 재는 방식을 저희가 연구해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코팅 같은 경우에, 분량 같은 경우에 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시면은 코팅이 잘 된 경우에는 잘 안 보시겠지만 이 정도가 코팅되는 폭입니다. 투명하게, 일부러 투명한 액체를 코팅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여서 잘 안 보시겠지만, 그 다음에 기획계면 평평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핑, 다시 말해서 너무 감압장치가 세게 되면 기획계면이 너무 밑에 내려가서 액체가 유실되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감압장치가 약한 경우에는 기획계면이 위로 뚫고 올라가서 코팅이 되지 않는 면이 생깁니다. 반대로 유량이 너무 작거나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부터 기획계면이 내려서 깨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현욱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오퍼러빌티 리밋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저는 잠깐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중간에 아마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스로 코팅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고요. 부분은 간단하게 다른 부분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관심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입자인데요. 입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히 관심 가지는 게 막대 형태의 입자입니다. 막대 형태의 입자는 구형 입자와 달리 배분하고 분배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겟하는 것은 투명 저격인데요. 투명 저격 같은 경우에는 은나노 와이어를 선택했는데, 은나노 와이어의 배치나 위치에 따라서 이 트랜스퍼런스나 퀴 리지스턴스, 이런 그 오토 일렉트리컬 프로퍼티가 바뀌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밀하게 연구하는지가 저희가 연구 중요한 중에 하나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필름 안으로 들어가는 은나노 와이어의 개수를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개수가 일단 파악돼야지 얘들을 어떻게 배치할지가 답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 연구들을 디코팅 관련해서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베이를 하기 위해서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은나노 와이어들의 위치, 배열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막대형 입자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인데요. 증발을 할 때 구형 입자 같은 경우에도, 막대형 입자 같은 경우에도 솔벤트가 유기용매 같은 경우에 크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라고니셀입니다. 특정 두께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때부터 마라고니셀, 다시 말해서 액체가 보시는 것처럼 뱅글뱅글 도는, 위아래로 뱅글뱅글 도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일반적인 구형 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도 최종적으로 액체가 다 날아갈 때 캐필러리 효과에 의해서 입자들이 정확하게 크로스패킹으로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형 입자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서로 은나노 와이어 같은 게 약간 휘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서로 엉켜서 인탱글 벤트가 되면서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한 패턴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접촉조합도 별로 안 좋아지게 되고 추가 효과도 별로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 조건 잡는 거에 대해 저희가 우리 대학생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만들어진 필름의 평가입니다.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정량 지표를 내야 되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 분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해서 저희가 그 코팅 공정에서 설계 원리를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랩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